오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맨하튼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3개의 다리와 터널 입구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일 밤부터 뉴욕 일원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갱신이 재개됐습니다. 가입자의 재등록률이 주정부의 예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맨하튼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3개의 다리와 터널 입구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2시간여가량을 차량에 갇혀 있기도 했고 많은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놓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 오전 10시경 로어 맨하튼의 브루클린 브릿지와 맨하튼 브릿지 그리고 윌리엄스버그 브릿지에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맨하튼에서 뉴저지로 연결되는 홀랜드 터널도 막았습니다. 시위대로 도로가 막히면서 M55, M15 등 노선 버스가 우회로 운행하면서 크게 지연됐고 JFK와 라과디아, 뉴욕 등 공항 접근이 막혀 항공편을 놓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 정체로 2시간 가까이 도로에 있었다며 시위대를 원망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대응했지만 주요 도로는 오후 들어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경찰은 정확한 체포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지난달 27일에도 JFK 공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여 여행객들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등 큰 불편을 겪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는 오랜만에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는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렸고 뉴욕 웨체스터와 라클랜드 카운티는 4인치, 푼남 카운티는 최고 13인치로 비교적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맨하튼 센트럴파크 적설량은 0.2인치에 그치는 등 뉴욕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에서는 최소 1인치 이상 눈이 내리지 않은 날이 연속 693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일원에는 또 다른 폭풍 예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4인치 내외의 강우량으로 저지대 지역은 하천 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피해도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홍수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밤 뉴욕시 최저기온은 화씨 45도, 낮 최고기온은 51도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갱신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의 재등록률이 주정부의 예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메디케이드 연속 등록 해제에 따른 커버리지 재정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의 재등록률이 주정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매년 갱신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갱신 의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초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메디케이드 재등록률은 80에서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2024년 4월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는 주정부 예상보다 27만 명이 많은 7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입자 한 명당 주정부의 분담금이 $4,020인 점을 고려할 때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약 11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메디케이드 자격을 아직 갱신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재등록에 나서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마감 기한을 넘겼더라도 90일 내 서류 제출 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5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등록자 수의 변화가 재정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갱신 및 재등록과 관련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추가 지출 발생 시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798명으로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적 이탈자 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 이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한인 2세 수의 증가와 함께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 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적 상실 신고 건수도 2007건으로 약 17% 증가했고 복수 국적 및 국적 회복 건수도 93건으로 전년 대비 33%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병적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민원 업무 처리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회 영사 및 현장 민원실을 적극 운영하고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26일 커네티컷, 2월 28일 버팔로, 3월 28일 시라큐스, 4월 26일 올바니, 5월 31일 커네티컷 등에서 순회 영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 영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 국가 운영을 위한 지출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인 자그마한 틀에 합의했다며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는 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출안은 총 1조 5,90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국방 관련 예산이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이 7,04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9일 임시 예산안의 1차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지만 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셧다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국방 예산 규모를 서로 다르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1월 19일과 2월 2일에 각각 2단계로 시한을 두고 통과됐지만 이 시한이 다가오면서 셧다운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대략적인 합의 발표로 1차 시한 만료 전 셧다운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구체적인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공화당 사이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와 같이 양당 간 대립이 큰 이슈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에 맞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가 유고부와 공동으로 지난 3일에서 5일 성인 2,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후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8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90%는 그의 후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에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30여 개 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월 6일 사태를 비난하는 응답자는 78%였고 지지한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비난 강도가 낮아졌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답한 비율이 51%에서 32%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공화당원 37%는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위장했다는 음모론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시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된 이 조항은 적용 사례가 매우 적은데 연방대법원이 해석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가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마당에서 비상구 덮개를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앞서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측은 사고 여객기의 도어 플러그가 사고의 핵심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발견하면 지역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177명의 승객을 태우고 포틀랜드를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지상 약 4,880m 상공에서 비상 출입구 쪽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만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사고 당시의 음성 위에 다른 녹음이 겹쳐지면서 아무런 자료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는 이전에 3차례 운항에서도 기압장치 이상으로 경고등이 켜졌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고등 점등과 이번 사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승객의 소지품이 항공기 밖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당국은 이 사고를 계기로 해당 기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은 기종 항공기 171대에 대한 전면적인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 치료제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셀프 처방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DA가 당뇨 치료제 부작용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릴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를 포함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파운드의 한 달치 가격은 약 $1,060입니다. 지난해 11월 FDA의 승인을 받은 제파운드는 체중 감량 약물로 높은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GLP-1 수용체 작동제 계열 약물입니다. 하지만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는 제파운드 및 비슷한 약물인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 사용 후 탈모와 자살 충동, 기도 폐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오젬픽을 생산하는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약물 가이드에 메스가옴이나 설사, 변비, 심부전, 저혈당 등 일반적인 부작용을 명시했지만 탈모 및 자살 충동 같은 부작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FDA는 이들 약물의 규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는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보고된 사례가 약물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불교계와 문화재계에 따르면 조계종 관계자들은 다음 달 5일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문화재 은제도금 라마타평 사리구와 사리를 돌려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지난해 11월 하순 조계종 등에 보낸 서한에서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협의에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종교적인 의의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사리구에 대해서는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4일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당초 법안은 주정부 문서를 15개 언어로 제공하는 내용이었지만 주 하원 논의 과정에서 센서스 조사에 따라 뉴저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개 언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은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7개 언어로 문어와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63센트씩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가 기존 $17에서 $17 63센트로 이지패스 이용 차량의 통행료는 피크 시간대 $14 75센트에서 $15 38센트, 오프피크 시간대는 $12 75센트에서 $13 38센트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미국의 라디오 및 팟캐스트 대기업 오디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텍사스 남부 파산 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오디시는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 합의로 총 부채 부담을 약 $19에서 $3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80%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디시 최고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디시를 멀티 플랫폼 오디오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전략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거시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을 맞으면서 기업들의 라디오 광고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오디시는 수백 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라디오 방송사 중 하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